아이 교육에 좀 무관심한 이렇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에 사과하신 겁니까? 만약 소환 안 했다면 계속 출석될 주장이 이번 정권이 된 처음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이 다음 달 초에 책을 낸다는 얘기, 파장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회고록 한 건이 아니라서요. 2년 전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부인의 1심 유죄 판결까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눈과 귀를 잡았던 인물의 목소리라서 더 주목을 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술렁일 조짐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근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오늘 뉴스탑10 크게 보면 서두는 조국의 시간, 이어지는 주제는 윤석열의 시간. 글쎄요,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여전히 모든 이슈의 주인공입니다. 하나하나 그 회고록 얘기부터 풀 텐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촛불 시민에게 바친다, 뭐 가족의 피라는 다소 여러 가지 거친 표현도 조국 전 장관이 본인 회고록에 썼는데, 일단 본인이 책을 낸 이유는 최소한의 해명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참 끝나지 않는 조국인 것 같습니다. 또다시 재현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쓸 때는 일정 정도 이제 어떤 인생을 정리한다든지 또 새로운 출발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보통 회고록과 이제 이걸 자서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재판이 진행이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인은 1심이 끝나서 구속이 돼 있고 2심이 진행 중이고 또 본인 재판도 진행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신의 어떤 주장이 올바르게 주장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바로 법정에서 이를 증명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겁니다. 본인이 또 특히 법대 교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은 그 제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바로 법정이겠죠. 거기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제3자인 재판관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한다라면 그건 국민들 누구나가 그 판단에 대해서 존중할 겁니다.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한 게 있다면 결국 재판부가 그걸 풀어줄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저는 사법부라고 보거든요. 아하. 본인도 잘 알 겁니다. 즉 진실의 법정에서 증명해내는 것이 가장 우선일 텐데 왜 저책을 냈을까? 사실 조국 전 장관은 정작 검찰 조사나 재판정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부인의 재판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다가 이제 본인이 책을 내면서 촛불 시민에게 바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이 책이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변명을 담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은 정말 진실을 원한다면 오히려 재판정에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뭐 여러 얘기 중에 촛불 시민에게 바친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대의를 위해서 책을 쓴다는 느낌, 본인의 주장은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뭐 제가 볼 때는 양수겸장인 것 같은데요. 본인이 하지 못한 이야기, 본인의 억울한 이야기, 숨겨진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동안 해명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본인 소원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내용의 결론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결백하고 억울한데
그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정치 검찰화돼서 자기를 사냥했는가를 설명하면서 결국은 촛불을 든 촛불 시민들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촛불 시민들의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내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숨겨져 있는 사실을 밝힌다고 하면서 사실은 촛불 시민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양태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 책을 출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현종 의원이 말씀하신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말하지 않고 책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도 고위공무원을 지냈거나 정치인들이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끝나고 또 수감 생활이 다 끝난 다음에 뒷이야기를 담담하게 회고록을 쓸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썼습니다. 재판을 받는 중에 쓴 경우는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중에 재판정에서는 묵비권이나 방어권을 행사하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다른 SNS나 책으로 써서 자기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국 전 장관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저는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이야기는 이번에 그 책을 소개하면서 그 서문 비슷하게 쓰면서 국론 분열에 대해서 자기가 사과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론 분열에 사과한다고 해서 그럼 이 양반이 정말 이 책을 쓰면서 정말 참회록을 썼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국론 분열을 사과한다 하시는 분이 촛불시민이 이 책을 바치고 나를 밟고 전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국론 분열은 말뿐이지 액세서리로 사과한다는 행세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보면 이 책이 이제 팔려서 곧 많은 분들이 읽어볼 수 있겠지만 내용을 보면 참회와 성찰과 반성은 하나도 없고 역시 결백을 주장하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자기 변명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책은 다음 주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출간이 되기 때문에 속 내용이 모두 다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언론사를 통해 배포된 이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일부 내용은 알려진 게 있어서요. 저희가 그 내용을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 민주보다 검찰의 통치가 우위였다. 그는 영웅에서 반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절대 반지를 낀 어둠의 군주다. 이도하 변호사님. 그 여러 회고록 내용 중에 윤 전 총장을 이렇게 적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J.R. 톨킨의 반지의 제왕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의 화신 사우론이라고 이제 절대 반지의 원래 주인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검찰이 그런 존재고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얘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리고 본인들은 그 민주당이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은 반지 원정대 중에 그 프로도 호비 쪽에 프로도가 있는 반지 원정대가 있어요. 소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평화를 가져다 주고 영웅이 되죠, 실제로. 그 사람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또 어떤 인물이 있냐면 반지 원정대에 그 반지의 제왕에 골룸이라고 있어요. 골룸이 그 친구의 절대 반지를 뺏어가지고 사실 다 프레셔스 이러면서 하는 그 골룸 아실 텐데 악인으로 변하고 정말 비참한 존재로 변하는 절대 반지를 끼고 골룸으로 변하는 존재가 있는데 스미골이 됐다가 골룸으로 변하는데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이라기보다 이 진중권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이 그 골룸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어서 비유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골룸으로 비유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검찰 개혁에 있어서 본인들은 영웅이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반영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때는 기업인 사건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알던 기업인들이 있죠. 그분들이 항상 저희한테 뭐라고 하냐면 국회의원도 4년 임시직이고 대통령도 5년 임시직이다. 재벌은 그러니까 권력은 유한한데 재벌은 무한하다.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요새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권력이 유한하다고 생각했는데 권력이 멘탈이 강하고 언론 무서워하지 않고 여론 무서워하지 않으면 권력이 최고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수사받을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재벌들이 포토라인 그리고 피의 사실 공표하고 공개 소환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 다 없앤 사람이 조국이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조국 전 장관을 보니까 그거 한꺼번에 다 없애고 본인은 거기에 하나도 해당 안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역시 멘탈이 강하면 권력이 최고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 보호가 더 중요했다. 조국 전 장관 회고록에서 이런 주장을 토했고요. 또 다른 책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만나볼까요? 나는 죽지 않았다. 죽을 수 없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흠결을 알면서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생환,
그것이면 좋겠다. 상당히 좀 거창하다면 거창하고 좀 큰 내용들을 썼는데 본인을 지지했던 서초동 집회를 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초동 집회에 나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고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저런 감정을 갖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지상정이니까 저런 마음을 갖는 게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본인이 이번 책을 통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국론 분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유감의 표현을 다시 했고요. 그건 뭐 분명히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본인은 나름대로 어쨌든 그 언론이나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 바람에 본인이 해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책을 쓴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요한 건 이제 책이 나와서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 그 재판의 경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책이야 본인이 원하면 자기가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또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진실성을 또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 교수님 말씀은 대법원 판단까지 조금 더 믿고 기다려봐야 그렇죠. 이 책의 내용이 정말 단순한 해명인지 혹은 조국 전 장관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이걸 좀 가늠할 수 있을 네, 것이다. 맞습니다. 예. 사실 이 책의 출간을 비판하는 쪽에서는요. 조국 전 장관이 현재 무려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걸 텐니다. 과거 화면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과거 목소리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딸 지도 교수 만나셨는데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딸 입시와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해명하신 것에 대해서 그와 다른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부창장이 정말 만약 후보자의 처에 의해서 위조되었다고 하면 후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수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제 처가 만약에 관련이 돼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장관의 그 자택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저게 나왔을까요? 수사를 통해서 이 상황은 나중에 다 밝혀지겠지요. 제가 이거를 만들거나 신청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려 12개인데 인턴 증명서 셀프 발급 의혹의 자녀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 수령,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부인의 연구실 PC 반출 의혹 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글쎄요. 회고록 본 내용이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김근식 교수님 예.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어느 부분이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본인들 일가의 그 치부들을 드러냈는지 이걸 좀 다 공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주된 내용이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의 해명과 변명으로 이제 중심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차 구성도 제가 지금 전해드린 바로는 그렇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 쭉 진행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의혹, 그다음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저 내용과 주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윤석열 총장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선택적 정의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이 책에서 선택적 해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이 있잖아요. 근데 다양한 의혹 중에는 몇 가지는 언론이나 검찰에서 과도하게 했던 측면이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예컨대 딸이 무슨 외제차를 탔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유명 스타 배우를 후원을 스폰서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제 추측한 데는 예. 그런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몇 가지 것들을 굉장히 과도하게 설명하면서 정말 억울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언론에 나에 대한 사냥이었고 검찰에 잘못된 과도한 수사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정작진 앵커가 말씀하신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인터뷰면서 셀프 발급 같은 것은 이미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유죄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부정수정 같은 게 부산의대에 의존을 해서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된 이야기, 증거인멸 공범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유재석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최근에 드러난 그 이규영 검사에 대한 또 관여 의혹 같은 것들 이런 굵직굵직한 권력형 비리로서 연상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 해명을 하지 않거나 해명을 하더라도 자기가 결백하다는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에도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면서 선택적 해명을 할 것이다. 자기가 생각할 때 언론의 부당함과 검찰의 정치화를 공격할 수 있는 몇 가지 빌미를 잡아서 막 세게 공격하고 자신의 치부는 아마 계속 숨기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도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본인의 흠결보다는 본인이 희생당했다.
희생의 주인공이 됐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회고록을 썼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옥중에 있는 최서원 씨, 옛날 이름은 최순실 씨죠. 예. 최서원 씨도 책을 냈습니다. 본인의 어떤 그 증명,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긴 책들을 이제 발간을 했고요. 근데 그건 한편으로 뭐 이해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최서원 씨 같은 경우는 뭐 법을 전공한 분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법을 전공했고 법무부 장관을 했고요. 또 서울대 현재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이 법을 전공한 분들은 모든 사항들을 일단 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이 법을 전공하다 보면 사실관계나 증명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증명해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직업인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 이렇게 내는 걸 보면 본인이 가장 집중적으로 어떤 면에서만 따져야 될 곳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법정입니다. 법정에서 본인이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들 지금 책에 쓴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증거를 첨부를 해서 법정에서 논쟁하고 검사를 향해서 질의하고 그거를 재판부가 바라보면 당신 주장이 옳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 동생, 지금 자기 부인 다 지금 동생도 마찬가지로 됐다가 나왔죠. 또 지금 부인은 4년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지금 항소심 진행되어 있고 본인도 지금 여러 개 재판 지금 좀 전에 앵커에서 지금 보여주신 이 여러 개 12가지 상황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저 책 쓸 수 있는 열정과 저게 있다라면 저는 저 혐의와 관련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는 자료를 모으고 그걸 재판정에 내고 그걸로 싸우면 저는 그거 자체가 책이 되지 않나 싶어요. 아하. 나중에 끝나고 증거 재판이 다 끝나고 나면 그거가 하나의 중요한 책이 될 겁니다. 그게 명예회복의 지름길이다. 그렇죠. 자기가 정말 재판정에 따졌고 제3자인 판사가 판단한 것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하나도 하지 않고 이걸 책을 내서 자, 촛불 시민 여러분 저는 결백합니다. 많이 팔리겠죠? 그리고 많은 또 수익을 얻을 겁니다. 자, 근데 왜 이걸 냈을까? 저는 참 이게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이 책을 낸 속내를 또 하나 꼽자면 최근 여당의 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본인을 지목한 것도 꽤 영향을 끼쳤을 거란 분석입니다. 우리 당에서 독선 오만함을 비판하시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의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까지 다 해서 한 번도 우리 당이 명쾌하고 정확히 뭐였다고.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최 교수님, 그 당대표도 그렇고 초선 의원들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과 거리를 둬야 된다. 내로남불 우리 지금 반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조국 전 장관 책을 냈다. 여당 입장에서도 좀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금 비난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됐고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당하다시피 한 상황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해명하고 싶거나 아니면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누구든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상황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명의 자료로 책을 쓴 거니까 그건 그거대로 그냥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국론 분열의 책임은 사과를 하고 그러나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에 대해서 저는 따지는 거라고 보면 그건 그거 나름대로 조국 전 장관이 해야 될 일이고 본인이 쓰고 싶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그것들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민주당은 그걸 넘어서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다른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개인 조국이라는 사람이 쓰는 그 글은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얘기하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걸 해명하는 거니까 그건 그대로 인정해 주되 민주당은 그거에 관계없이 조국 전 장관이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렸던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분노하고 실망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왔다고 해서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거나 상황이 바뀔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건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으로 본인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요. 민주당은 법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이 기준에 민주당이 부합한 대로 행동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요즘 민주당은 2030 세대를 만나서 쓴소리를 꽤 들으려 노력을 했었죠. 그 목소리,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목소리 한번 모아봤습니다. 최순실 정밀화 사건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최선을 다해 비난했고 조국 사태를 두고는 둘과는 결이 다르다고 하면서 같은 기교 대상에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조국 사태 국민을 향해 사과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요즘 송영길 대표님께서도 자녀분들 통해서 2030 미팅을 들으시던데요. 의원님께서 한번 집에 가셔서 여쭤보십시오. 하다못해 방에 인턴비서라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허위 인턴, 허위 표창장으로 대학을 간 사람이 있는지. 만약 포함 아니었다면 조국 집회 대상은 이번 정권이 된 시초부터 넘어가고 합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근데 조국 전 장관 본인도 뭔가 여기 좀 화면의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여당 일부, 여권 일부에 좀 서운한 감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당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아주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다가 이제 재보궐선거 참패 이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뢰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FGI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런 결과도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뭐 초선 5인방도 초기에 그런 얘기하고 송영길 대표도 얘기를 하고 이낙연 유력한 대선 후보죠. 이낙연 전 총리도 이낙연의 약속에서 논문 제1저자라든가 인턴십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을 이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지지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메시지를 또 전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냈을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 변호사들은 말렸을 거예요. 변호사들은 책 좀 내지 마시라고 말렸을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 배우자 정경심 교수 판결문은 판사가 꾹꾹 눌러서 판결문을 썼어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하면 또 그 다음 판사도 꾹꾹 눌러서 조국 전 장관 판결문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판사는 자기 사건이 그 언론에서 너무 많이 오르내리고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그게 압박으로 오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되도록이면 그게 없도록 그런 이제 외부 요소가 없도록 그걸 없애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정경심 교수님이랑 조국 전 장관 이 두 분이 변호사들 말을 잘 안 들어주신다고 본인들이 주장이 되게 강하시다고 변호사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변양호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변양호 옛날 전 국장이죠. 엘리트 경제 관료인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2번 구속됐다가 2번 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유명한 엘리트 관료가 재판을 받은 사건인데 근데 이 사람은 2010년에 마지막 그 무죄 판결이 나오고 나서 2013년에 책을 써요. 변양호 신드롬이라고. 근데 지금 본인은 무죄 판결 나고 나서도 몇 년 있다 책을 쓰는데 지금 이렇게 책 쓰시면요. 네. 판사들은 그거를 보죠. 얘기도 듣고. 근데 판결문을 꾹꾹 눌러 쓰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이도하 변호사님 좀 제가 반론을 제기하자면 판사들이 꾹꾹 눌러 쓰든 안 눌러 쓰든 어쨌든 판결문은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꾹꾹 눌러 쓴다는 건요. 그만큼 열심히 보고 열심히 트집 안 잡히게 최선을 다하는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주관적인 시각일 수 네. 있고요. 김근식 교수님. 네. 이도하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잠깐 자막이 지나갔는데 오늘 정청래 의원, 여당의 중진 의원 가운데 한 명이 정청래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서 응원하는 듯한 메시지를 썼어요. 자막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예. 저 부분이잖아요. 땀은 나를 위해 피는 조국을 위해 흘려라. 글쎄요. 대선 앞두고 조국 전 장관 회고록이 나오고 뭔가 민주당의 강경파들도 다시 한번 좀 뭉치는 계기가 되는 겁니까? 정청래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은 저렇게 될 거라고 다 예상했죠.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두 분 말고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좀 조용한 분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상외로 저는 오히려 냉정하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책 출간이 민주당으로서는 그래 이제 책까지 출간하고 저 정도 했으면 이제 마지막 한풀이 했다. 이제 끝내자.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좀 마지막 저는 구판을 한번 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 정도나 추미애 전 장관처럼 조국 전 장관을 거의 십자가를 맨 예수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일부 강경한 민주당의 친문 의원들 또는 친문 의식을 가진 사람들 말고는 제가 볼 때 이번 기회는 말을 아끼거나 신중한 태도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이야기도 잘 보면요. 그 전날 자신의 저서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가 그 다음날 조국 전 장관을 책 출간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뭐냐면 동의한다기보다 그래 그렇게 해명하고 싶으신다는데 참 가슴이 아프고 안 됐다라는 정도의 동정심이지 제가 볼 때 조금 거리를 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청래 의원이나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예상컨대 만약에 오늘 내일 사이에 나온다면 김남국 의원 정도는 뭐 조국 전 장관의 책 주관에 대해서 지지를 실어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제가 볼 때 입 다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재보궐선거 참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룹에서도 그렇고 젊은 세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조국 사태 아닙니까? 근데 조국 사태와 손절하지 않고 조국의 강을 건너지 않고 어떻게 민주당이 이 부분을 더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다시 또 조국을 소환시키는 책 주관이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의원, 추미애 전 장관 가능하다면 뭐 김남국 의원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 관망하다가 조국의 강을 건너는 마지막 저는 결별의 마지막 제물로 이 책을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정리를 해보기 전에 뭐 저희는 간접간 건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조국 전 장관 회고록이 꽤 인기가 많아서 쌓인 회고록은 4분 만에 매진이 됐고 지금도 뭐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이 회고록이 이름을 올렸는데 특히 일부 강성 민주당 지지층을 통해서 이 회고록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뭐 구매 운동까지 벌어진다고 그러죠. 지금 초파 한 1000부 정도가 이제 본인이 직접 사인한 책인데 이거는 이미 다 매진이 됐고 나머지 책들도 보면 지금 이제 사이트에 올라오는 거 보면 나 하나 사고 친구 하나 죽고 하나 사고 보관용 하나 사고 나는 3개 사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한 권 살 겁니다. 어떤 주장을 했는지 꼼꼼하게 저도 살펴볼 예정인데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시겠 알겠지만 지난 4.15 총선을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자, 조국 사태는 그때 선거에서 어떤 심판받았다. 즉 여당이 이기기 때문에 조국 문제는 그때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무슨 책들이 나왔냐면 조국 백서가 나왔고요. 이에 대항하게 조국 흑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두 책이 이 교보문고에 누가 더 많이 팔리냐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조국 흑서가 더 많이 팔렸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조국 백서가 많이 팔리다가 조국 흑서가 나오니까 그게 또 베스트셀러 올라갔고 제가 그래서 매일 교보문고 하다가 도대체 그 서적에 어느 게 더 올라가느냐 이거 보고 했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많은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조국 문제는 사실 이제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 게 여당한테도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돼버리고 또 논란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대선까지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게 지금 여당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마 여당 있는 분들 속내는 좀 속이 쓰릴 겁니다. 좀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불을 지피면 당연히 지지자들은 장외에서 또 뭉칠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의 정책 쟁점이 될 것이고 추미애 전 장관은 이걸 빌미로 해서 본인도 이제 책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본인도 아마 출마 선언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대선 경선판이 조국이냐 아니냐로 지금 가버리면 여당한테는 불리할 텐데 아마 난감한 입장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파장이 꽤 큰 조국 전 장관 회고록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도 바로 연관이 되는데요.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